하려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질 것이냐. 3월 21일 날 주식을 산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거래가 오죠. 아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니까 진짜 환장하겠다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다 상장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일명 뭐 배당단이라 그래가지고 LG가에 9번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나 장수할 때 너희들 다 뽑아놓고 같이 하자. 게이트화 시키자.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사냥하고 주가 띄우기 하다가 큰 사고를 치고 해외로 도피한 재벌 3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안을 지난 한 달 동안 추적해온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이 재벌 3세 누굽니까? LG가 3세 구본현 씨입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막내 아들이 구자극 씨인데요. 구자극 씨의 장남입니다. 현재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고 해외에서 1년 반 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가 3세. 네. 그런데 대체 어떤 사고를 친 겁니까? 네, 구 씨는 돈 한 푼 없이 코스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구 씨가 손댄 회사는 결국에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잖아도 요즘 동학 개미라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주식시장, 이른바 꾼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 같은 세상처럼 보였는데요. 먼저 구본현 씨가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아이러브 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커피숍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012년 처음 출시돼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게임 업체 파티게임즈는 2014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주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B&M 홀딩스, 최고의 인기 게임 리니지에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게임 아이템 거래를 독점하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이런 알짜 회사를 인수한다니 소문만으로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M 홀딩스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 사실 이제 거의 독점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회사의 밸류 자체는 상당히 업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파티게임즈는 모다라는 IT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짜 회사 인수에 800억 원 투자 유치까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때 6,000원대이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17년 4월 15,900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몇만 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310만 주까지 뛰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파티게임즈는 여세를 몰아 IR, 즉 투자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직접 여의도 증권사들을 돌아다니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게임 업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B&M 홀딩스를 더 공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잇따라 투자 추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목표 주가 16,500원.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게 됐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투자는 회사에서 그 IR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보는 스타일이어서 직접 가서 다 보고서 괜찮다고 판단해서 사게 된 거죠. 그런데 2018년 3월 21일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주식 거래가 갑자기 정지된 겁니다.
파티게임즈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거절이지만 사실상 회사의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6개월 뒤 재감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파티게임즈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파티게임즈에 800억 원을 투자했다던 모다라는 회사도 함께 상장 폐지됐습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1,600억 원과 2,400억 원, 합쳐서 시가총액 4천억 원이 한꺼번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잘 나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4천억 원 중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액수는 2천억 원. 한 투자자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파티게임즈에 올인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종목을 추천했던 투자자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설마 자살까지 했을 거라는. 그것도 빚 내서 그것도 빚이었어요? 들어갔다. 다 제 책임이죠. 누굴 취하고 있습니다. 괜한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그리고 한동안 숨겨져 있던 한 재벌 3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파티게임즈와 모다의 진짜 소유주가 LG가 3세 구본현 씨였다는 것.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와 모다가 상장 폐지되고 한 달 만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아간 돈이 2천억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재벌 3세 구본현 씨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바로 거래 정지가 된 그날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있었는데요.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배후에서 어떤 작전을 벌인 겁니까? M&A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보고요. 이른바 꾼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돈 한 푼 없이 멀쩡한 회사를 손에 넣는 그 치밀한 작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본현 씨는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회장의 막내 아들인 구자극 씨의 장남입니다. LG가의 3세입니다. 그는 이미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과자입니다. 아버지 구자극 씨와 함께 신소재 개발업체 엑사이언씨를 인수했는데 아들 구 씨가 사채업자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구 씨는 출소 뒤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그의 새 목표물은 B&M 홀딩스. B&M 홀딩스는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회원수 1,000만 명,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1,000억 원이 필요했지만 구본현 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구 씨의 치밀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재벌가의 인맥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B&M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 그 회장이 인수해갖고 일 도와달라는데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상장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상장 회사는 신용이 높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상장 회사를 싼 값에 인수해 이걸 이용해 돈을 조달하기로 한 겁니다. 그가 먹잇감으로 선택한 저렴한 상장 회사가 바로 모다와 파티게임즈였습니다. 상장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나 신규 인수권 부사채 등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는 재벌 인맥을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먼저 IT 업체 모다를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 모다의 주식을 담보로 메리츠 캐피탈에서 80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파티게임즈까지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줄 상장회사 2개를 간단히 손에 넣은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관리인데
자금 조달 여력이 있는 회사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고 게임 회사고 증자 여력이 있었던 거죠. 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재벌가 인맥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의 2세, 3세들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죠. 그걸 만약에 시장에서 제가 야 남 믿고 좀 돈 좀 넣어봐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안 했겠죠. 그러냐고 뭐 이세 그룹 간에 뭐 거기서 술 먹고 놀든다 그들의 행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자금이 경동 택배회장의 아들 백모 씨도 그렇게 파티게임즈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사들여 구본현 씨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뭐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저희가 이제 한 30만 주 됐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도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제 돈줄 역할을 해줄 상장사 2개는 구 씨 손에 들어왔습니다. 구 씨의 진짜 목표, B&M 홀딩스를 사려면 이 상장사들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해 돈을 모으면 됩니다. 구 씨는 먼저 파티게임즈 주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2016년 말 B&M 홀딩스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8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공시도 냈습니다. 또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800억 원은 자기가 빌려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구 씨는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숨겼습니다. 구회장도 회사 문제돼 갖고 LG 이름 나오는 게 본인들 싫었던 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파티게임즈를 손에 넣은 구 씨는 결국 파티게임즈의 돈을 이용해 원래 목적이었던 알짜 회사 B&M 홀딩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본현 씨의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달 뒤 파티게임즈와 모다의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됐고 6개월 뒤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사를 이용해 비상장 알짜 회사를 사들이고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긴다. 구 씨의 이 작전 시나리오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몰락시킨 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 수백억 하는 회사를 저렇게 막 사들인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이를 무자본 M&A라고 하는데요. 불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큰 이득을 챙기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구본현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돈 없이 네. 800억 원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 이 돈 누가 빌려준 겁니까? 바로 메리츠 금융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본현 씨가 자기 돈 하나 없이 이 파티게임즈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건 메리츠에서 800억이라는 돈을 대출해줬기 때문인데요. 이 대출 거래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4월 구본현 씨는 자기가 인수한 상장회사 모다를 이용해 메리츠 캐피탈에서 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800억 원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몰랐지만 파티게임즈의 경영권이 구본현 씨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구본현 씨가 파티게임 지분 절반을 인수하고 지급한 800억 원. 그런데 이 800억 원은 바로 다음 날 고스란히 다시 메리츠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메리츠 증권이 구 씨가 빌린 800억 원 채권으로 DLS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 이 파생 상품을 다시 파티게임즈에 팔았습니다. 메리츠는 구본현 씨가 소유한 모다에 돈을 빌려줬고 구 씨는 이 돈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였는데 파티게임즈가 다시 이 돈을 메리츠에 돌려준 셈입니다. 이 거래의 결과는 어땠을까? 먼저 구본현 씨,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억 원으로 파티게임즈라는 상장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메리츠. 800억 원을 구 씨에게 빌려줬는데 그걸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다시 파티게임즈에 팔았습니다. 역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고 대출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40억 원만 가만히 앉아서 챙겼습니다. 구 씨와 메리츠 모두 윈윈 게임을 한 겁니다. 경영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재산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유상증자가 아니라 가장납입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상장회사를 먹어버린 재벌 3세 기업 사냥꾼 구본현 씨. 역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십억 수수료를 챙긴 메리츠. 결과적으로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 돈을 빼내 그 돈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인 셈이 됐습니다. 이 거래로 하룻밤 사이에 회사 주인은 구본현 씨로 바뀐 겁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파티게임즈가 새로운 투자금 800억 원을 유치했구나, 이 회사 유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누가 봐도 회사 뭐 인수한 것 문제 없네? 회사 좋아지네?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하지만 메리츠 쪽은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왜 메리츠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모다가 그렇게 받은 자금이나 신용으로 다시 파티의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취득하는 이 과정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이게 불법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필요하고, 과연 이 과정에서 메리츠가 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리츠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측은 구본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래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위법이 아니었고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까지 간 건 이 거래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00억 원은 1년 뒤 파생 상품 만기가 도래해 파티게임즈에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파티게임즈는 1년 뒤 이렇게 돌려받은 800억 원으로 알짜 회사 B&M 홀딩스를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 씨는 파티게임즈와 모다, 이 두 상장 회사를 이용해 원래 목표했던 알짜 회사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와, 다들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재벌 3세라는 사람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멀쩡한 회사를 꿀꺽 집어 삼켰고, 증권사는 또 이걸 도와주면서 앉아서 수수료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재벌 3세 구본현 씨는 그냥 해외로 튀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년 8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네, 일단 네덜란드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해외 도피 직전 구 씨가 한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구 씨가 도피 직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년 4월 파티게임즈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직후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한 겁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 박수종 변호사는 원래 금융범죄 담당 검사였는데 검찰에서 나온 뒤 그 노하우를 이용해 각종 주가 조작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본현 씨는 해외 도피 직전 대책회의에서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격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럼 다시 거꾸로 이제 딜이 안 되면 박변하고 또 합의를 또 봐야죠. 너도 못 갖게 하고 다 같이 죽자라고 갈 수밖에 없죠, 저는. 박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자폭하겠다고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검찰에 자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저는 다 잃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나 속여서 회사 뺏어갔다. 그리고 고의 상패 시켰다. 일단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피곤하거든. 이 위기만 넘기면 박수종은 큰 돈을 벌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박수종이나 박수종은 잘하면 이걸로 떼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티만 살아나면 전문 떼돈 벌어요. 그렇습니까? 그 모다도 살아나면 얘 모다 싼 가격에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박 난 거예요. 박수종 변호사는 실제로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되면서 파티게임즈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파티게임즈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본현 씨는 거래 정지 직후 정체가 밝혀지자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상당수가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버티자고 말합니다. 경매 끝날 때 되면 일단 전화 수가 줄어들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만 저희는 이제 케어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넷이서 의논을 해야 되죠. 개미 투자자들이 문제 삼고 사태가 커지면 자기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이유는 피해자가 많아서 일단 사건화가 되면 배정되고 하면 일단은 우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또 구속되면 중형을 받을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전엔 다 정리하고 가야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최소한 5년, 7년을 생각해야 되고 잘못하면 두 자릿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 씨는 이 대책회의 직후인 2018년 10월 10일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도피 직전까지도 모든 게 해결될 거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18년 10월 10일 날 도피를 했는데 밤 11시까지도 저랑 만나고 통화도 하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푹 쉬시고 그 찰떡 같은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 정지로 사건이 불거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구본현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지만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 씨가 도피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가 현재 네덜란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일단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구본현 씨도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해외로 도피를 했고 저 파티게임즈라는 회사, 이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한테 넘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 씨의 원래 목표물이었죠.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는 파티게임즈를 인수한 박수종 변호사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박수종 변호사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종 변호사가요,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꾼들이 큰 돈 놓고 판을 벌리는 와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당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메리츠도 그렇고요. 증권사들이 이런 꾼들의 작전을 사실상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는요, 이런 꾼들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증권사들은 버젓이 주가를 띄우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썼다는 리포트가 왜 문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파티게임즈 주식에 3억 원을 투자한 40대 직장인 이모 씨. 절반은 빌린 돈이었습니다. 직접 기업 설명회까지 참석하고 나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한 투자였습니다. 아직도 안 좋아요. 상태가 당시에는 뭐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었고 그렇게 죽는구나 싶기도 했고 한 순간에 딱 되니까 뭐 일단 잠을 못 자죠. 약 먹지 않으면 일단. 결국 집까지 팔았지만 가족에게는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하재니까. 근데 이제 둘러댔죠.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고. 급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처리하고 옆에 조그만 전세를 얻어가는 게 대출 왕창 끼고 들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네요.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았던 50대 이모 씨도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하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사흘 만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 1억 원 투자를 했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상장 폐지 3일 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3, 4일 만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공시들이 누락이 됐고 공시들을 허위로 올렸고. 당시 파티게임즈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IR, 즉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파티게임즈가 유망하다며 적극적으로 추천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2016년 12월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지만 800억 규모 유상증자로 변수가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2017년 10월에만 2번 리포트를 냈습니다. 게임 아이템 플랫폼 업체로 변신. 회사의 변신은 무죄. 플랫폼 사업을 품다. 장밋빛 제목을 달았습니다. 토러스 증권. 2017년 10월 괄목 상대. 11월부터 대폭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심지어 목표 주가를 16,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보다 60% 뛸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모든 투자의 척도는 투자 리포트거든요. 많은 기관들, 개인들이 다 그걸 보고 샀죠. 그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돼 있고. 이 투자 리포트가 나온 지 5달 뒤 파티게임즈 주식은 거래 정지됐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런 리포트들을 쓴 걸까? 네, 뭐 사실은 좀 뭐 저희가 죄송하긴 하나 뭐 이게 정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뭐 쉽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지배구조 이슈, 주주들의 행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어쩔 도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저희 또 리포트 보고 요 주식을 사셨다면은 투자를 하셨다면은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 사실 뭐 달리 뭐 보상드리고 뭐 이럴. 회사가 얘기해주는 것만 듣고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그냥 그 회사가 얘기해주는 그 IR만 듣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뭐 내부 직원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몰라요. 저도. 네네.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2017년 하반기. 실제로 회사는 어떤 상태였을까?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파티게임즈의 주가를 띄우고 있었지만 사실 구본현 씨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 씨가 이미 주식을 팔아 지분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회장이 끌어갈 수 있어. 안 하는 거에 좋겠다. 놓자. 그래서 매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2017년 17년 그게 9월이에요. 회사를 인수하느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구본현 씨는 기업 설명회를 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그 시기. 개미 투자자들은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구본현 씨는 주가를 띄워 빨리 팔고 나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가끔 사무실 나오면은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6,000원이네, 6,500원이네, 뭐 7,000원이네. 주가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주가 그런 기사를 한번 써보라고 막. 그래서 그런 홍보 대행사 이런 것도 막 자기가 막 따로 아는 사람들 막 구해오고 그랬어요. 저렇게 대주주라는 사람은 주식 비쌀 때 팔고 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사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시만의 수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이런 꾼들이 수두룩하다는 건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언제 어떻게 작전에 휘말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작전을 벌이는 꾼들,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 이들은 수백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벌다 보니까 몇 년 감옥에 갔다 와도 또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본현 씨도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3년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돈맛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꾼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안 그래도 최근에 대형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M&A 바닥의 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본현 씨는 이미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대부가 나는 꾼이지 꾼이지. 사실은 길을 안 좋아해. 그래도 깔끔하게 했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스마트하게. 뭘 좀 알고 했던 애들. 인터뷰에 응해준 꾼은 자기가 이 바닥의 1.5세대라고 소개했습니다. 투자했다가 죽거나 말거나 거래업체나 죽거나 말거나 나 그냥 한 사오십 뭐 돈 빼면 그만이다라는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무식하게 하는 거죠. 한탕을 노리는 주식시장의 기업 사냥꾼들. 한 번에 수백억 원은 우습게 벌다 보니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한 번 발을 담그면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꼴랑고 있어봐야 한 40m 갖고 있던 사람이 한 6개월 만에 공수된 지분만 한 800억? 되니까 공시 안 된 차명 지분까지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제가 대상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기업 사냥꾼들의 목표는 건실한 기업 경영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불법적인 작전이 동원됩니다. 상장사라는 건 결국에는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라는 게 있고 그 주가에 따라 정해지는 시총이라는 게 있고 언제든 현금할 수 있는 시장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거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공시만 봐서는 회사를 인수한 자본이 작정꾼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개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미들이 볼 때는 공시도 좋은데 나갔고 주가가 막 올라가요. 거래량도 막 터지고 이 주식 가라보다 하고 막 달라들죠. 달라들 때 거기다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수자금의 일부를 일단 해결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지럽던 자본시장은 최근 들어 더 혼탁해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자본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 각종 파생 상품과 사모펀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3,000개 이상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도 2015년 250조 원에서 2019년 46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늘어나니 금융당국의 감독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상품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감독 당국이 신이 아니거든요. 파생 상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파생 상품을 일일이 까 뒤집어 봐야 돼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인 자산운용 사태,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 사태, 그리고 최근 대규모 환매 중지를 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모두 자기 돈 한 푼 없는 기업 사냥꾼들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했던 곳들입니다. 지난 3년 사이 코스닥에서만 6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전 감독은 물론 사후 처벌도 허술합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수십억 원씩 남길 수 있으니 꾼들은 또 작전에 뛰어듭니다. 재벌 3세 구본현 씨도 똑같았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3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왔지만 또 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주가 조작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년 징역 살아야 되는 거고 예전에 엔론 지금 한 15년 전에 있었었죠. 그걸 주도했던 CEO가 징역이 15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임 횡령했다는 소식 들으면은 일반 국민들은 기업주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경제 범죄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 인구는 550만 명, 전체 인구의 1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꾼들은 지금도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가입은 확대시켜 놓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을 가지고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지금 금융사고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이 빚어낸 그런 참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 아닙니까? 이른바 꾼들이 수백억을 손쉽게 벌어가는 반면 작전에 걸린 개미들은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과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aneuver and muscle for rank, fuel burning fast on an empty tank. Reckless and wild, they pour through the turns. Their prowess is potent and secretly stern. As they speed through the finish, the flags go down. The fans get up and they get out of town. The arena is empty, except for one man still driving and striving as fast as he can. The sun has gone down and the moon has come up. And long ago somebody left with the cup. But he's driving and striving and hugging the turns and thinking of someone for whom he still burns. He's going the distance. He's going for speed. She's all alone. All alone. 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박민주 취재 데스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조승원 MC, 그리고 오늘 취재를 담당한 박진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박진준 기자는 오늘 처음이죠. 네, 스트레이트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스트레이트에서는 꽤 오래 1년, 있지 않았나요? 예,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자, 오늘 조승원 MC는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자본 M&A.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제가 방송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약간 긴장한 분위기? 긴장도 하고 좀 제가 잘 모르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경제부를 안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간 한이 맺힌 목소리. 제가 주식에 주자만 나와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해도 됩니까, 우리? 네? 제가 흑역사인데. 전 들었습니다. 네. 아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옆에만 들어요. 조승원 기자와 제가 MBC 입사 동기예요. 근데 둘이 한 20년 됐죠, 그게? 20년. 20년 전인데. 20년 전. 둘이 같이 스포츠 취재부에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당시가 2000년대 그 벤처붐이 한창일 때였는데, 코스닥이 막 뜨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그때 주식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저희 월급도 얼마 못 받는 초년명 시절이었는데 거의 갖고 있는 돈 전부를 바이오주가 뜬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에다가 땡땡 바이오. 예, 몰빵을 했죠. 쉽게 먹는 바이오. 쉽게 먹으셨네요. 이게
사고서 한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고꾸라질 때 저는 또 장기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길 떨어지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안 돼. 해외에서는 전화선으로 그거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하한가를 막 계속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유가 밝혀졌죠. 아니 그 회사가 저희는 이제 바이오라 그래서 무슨 신약 개발 굉장히 최첨단을 걷는 벤처 기업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돼지 사료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당시 구제역이 터져서 이 돼지 사료값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폭락했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잊질 않아요. 잊질 않는데 이게 25,300원에 사서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10년 뒤에 1,000원에 팔았어요. 후배들 술 샀습니다. 상장 폐지는 안 됐네요. 그래도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보면서 저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딱 보면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 주식 시장의 작전 세력에 관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구본현 씨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네, 1년 8개월째. 네네. 네덜란드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나오고 지금 네네. 여권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들을 얼핏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인들 통해서 일본으로 뭐 이동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죠. 예. 근데 올 초까지도 연락이 좀 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 씨가 해외 도피하고 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한국으로 올 생각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담당 검사가 누구냐, 그리고 뭐 메일 주소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메일을 보내면 제깍 읽고 답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이 끊긴 건가요? 예, 저도 그 메일을 어떻게 알아서 한번 보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기사에서 원래 응당 갖춰야 될 이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있는데 사실 구본현 씨의 반론이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반론 요청을 했는데 네네. 못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본현 씨가 이메일로 언제든 사실 자진 귀국해서 반론을 해주신다면 저희 방송에 언제든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본현 씨가 결국은 망했어요. 네. 원래는 이 상장사들을 이용해서 B&M 홀딩스라는 네. 아이템 거래 알짜 같은 회사, 이 회사를 이제 결국은 먹긴 먹었는데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네. 결국 왜 망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앞서 보셨겠지만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부채가 이제 이자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회사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결국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를 넘기고 싶어 했다. 나중에 저희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를 팔고 싶었다. 정리하고 싶었다. 이런 의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쪼이고 또 빚진 데다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자꾸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무리한 투자들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이런 스토리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건 이제 주가를 실제 조작했냐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주가에는 신경을 쓴 거는 맞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주가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구 씨는 이제 회사를 뭐 운영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I Love Coffee라는 모바일 게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작가들한테 물어봐서 알았는데요. 저도 그 게임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2012년, 13년, 14년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임이었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커피숍을 경영하는 그래서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 원두도 구매하고 커피를 또 타고 이렇게 팔고 뭐 이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 유행하는 동물의 숲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약간 뭐 마을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예.
근데 이 파티게임즈를 통해서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그 리니지 아이템 거래 회사 네.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결국. 네네. 근데 자기는 그 인수한 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또 박수종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종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검찰 출신, 네. 특히 검찰에 있을 때 금융범죄 수사를 뭐 전담적으로 네. 했던 네. 그런 변호사인데요. 이제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꾼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여기서 그렇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네. 그걸 검사의 입장에서 이미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 바닥에 있던 범죄자들을 다 또 조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맥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자기가 구속시켰던 놈도 있을 거고. 아, 예. 뭐 그러면서 이 업계로 뛰어드신 거군요,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죠. 예.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네. 또 그런 혐의도 드러나서 네. 지난주에 구속이 됐고요. 예. 예. 근데 상장 폐지가 된 회사긴 하지만 전환사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또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결국은 갖게 됐으니 네. 박수종 변호사는 상당히 논한 그럼요. 셈이네요. 예, 그런 꼴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근데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 이제 차곡차곡 쌓이겠죠. 예. 네. 뭐 어쨌든 구속이 돼도 자기 그 대주주고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알짜 회사에선 계속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은 자기한테 또 귀속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계속 돈은 뭐 또 출소되면 그 돈 쓰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꾼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약간 그런 전쟁의 판에 개미들만 죽어가는 그렇죠. 그런 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 박수종 변호사는 사실 보면 함께 구속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라고 있죠. 네. 그 두 사람이 상당히 친한 관계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우리 저희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 박수종 변호사는 그 금융 담당 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4년, 15년 요때 한창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융 담당 전담 조사부가 있었는데, 금융 범죄 담당 이쪽에 여러 차례 범죄 수사 의뢰 이런 게 들어왔는데 대부분 수사를 피했다. 그리고 뭐 약식 기소 당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당하거나 이랬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죠. 뭐 봐줬을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 기법을 그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공교롭게 저희 박진중 기자가 취재를 하던 도중에 우리 방송에 나가기 한 약 일주일 전에 구속이 됐어요. 유준원 회장과 함께. 근데 이제 구속이 됐지만 정확하게 이 파티게임즈 인수한 이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방송 보다 보니까 박진중 기자가 인터뷰한 이른바 꾼이 있습니다. 꾼을 만났어요. 네네. 그 양반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던데 어땠습니까? 본인을 1.5세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나름 계보가 있나요? 계보가 있답니다.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고 저희가 말한 뭐 이렇게 구본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2세대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네. 근데 뭐 재밌는 얘기는 얼마든지 돈 없어도 회사를 살 수 있고 또 그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의 자산, 그러니까 부를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뭐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몇백억은 우습다. 그다음에 뭐 자기 재산이 40억이었는데 갑자기 800억, 몇백억이 되고 뭐 차명까지 합치면 뭐 몇 공시된 1조 원이 것만 됐다? 800억이고 차명까지 하면 자기 재산이 어느 순간 1조 원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진짜 그러면 그 맛을 못 잊겠어요. 한번 그 맛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벌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가를 시세 조정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주가 조작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주가 조작인데 그 방법도 참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답니다. 그 바닥에 선수들이 있고 자기들이 일단 한 뭐 지금 주식 가격이 10,000원인데 한 20,000원까지만 올려줘 하면 수급비를 준답니다. 예, 수급이 받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수급인데 주식을 사줘 이러면서 돈을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준답니다. 그 수급비만 많으면 주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그 만난 꾼이 제가 그거를 그런 사람 좀 소개해줘라. 직접 만나보고 싶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라니까 직접 만나는 거 어렵고 이 자리에서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를 해줬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급비 얼마면 돼요? 1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0%만 줘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100억에 10%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뭐 가격을 올리는데 100억 뭐 주가가 막 가면 100억도 우습잖아요. 무조건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법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시세 조정이 있다는 얘기죠. 예. 놀랐습니다.
이런 판에서 지금 개미들이 저희 아무리 같은 해도 개미들이 아무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당한 거고. 막후에서는 이제 이 큰 손들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같은 개미들이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작전을 하는 종목들이 보통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작은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인데 가격이 비싸지 않고 총액도 작고 작전하기 좋은 종목들을 네, 노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회사를 하나 살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효율로 이제 많은 이득을 얻겠다라는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넣고 이 회사 주가 부양시켜가지고 뻥튀기 해서 먹고 튀겠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꾼들의 자금이 사채 시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네. 소위 말하는 명동 사채 큰 손들이 네, 돈 없으니까 빌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담보로 잡혀가지고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좀 담보로 잡혀서 자금 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제도권 금융이라고 하는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런 데로 이제 좀 이동하고 있다. 네. 그런데도 얼마든지 그런 자금을 융통하는데 방법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식의 사실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네네. 이 사채 자금들이 일종의 사모펀드 형태로 그렇죠. 예, 양성화돼서 시장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사람들 자금을 긁어모아서 뭔가 그런데 어딘가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예.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사채하면 약간 뭐 불법하고 뭐 어두운 세계 돈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상품에 아예 돈을 넣는답니다. 사모펀드에다가 사채 돈이 들어가고 그 사채가 아닌 것처럼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또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굉장히 혼탁한 시장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감독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또 뭐 경찰, 검찰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금감원에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냐. 근데 금감원 방침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해주지 못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냐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특히 파티게임즈 같은 회사가 이제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 연루됐던 뭐 증권사나 아니면 뭐 어떤 투자 뭐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제재를 제대로 받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감원의 역할, 금감원이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데에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무자본 M&A가 불법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무자본 M&A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주식시장에 돈 한 푼 없는데 누가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저희 그죠? 팀장이나 뭐 선배들 다 가셔서 그러니까 그냥 가면 이렇게 처음에 경험이 미숙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 바닥에 일단 발을 들이면 한 번만 이렇게 뭐 자기들 용어입니다. 한 번만 턴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안 될 것 같은데. 저도요? 재벌 3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벌 3세니까 좀 수월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LG가 사람이다 하니까 자금을 융통하기도 좀 쉬웠고. 예. 근데 이게 재벌 3세가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사실 LG가의 재벌 3세가 이런 사고를 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도 한번 LG가 3세가 주가 조작 연루돼서 구속된 적이 한 번 있었고. 이 3세들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이게 저는 이제 요 사안을 제가 경제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사안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재벌 3세들이 왜 사안을 치냐 요 사안도 사실 알고 보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의 그 세습 경영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른 나라는 잘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습 경영 이게 뿌리 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경영을 잘했다 해서 아들이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건 뭐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이라는 건. 이종범이 야구를 잘하면 그 이종우가 잘하는 거는 신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해도 경영은 다르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경영을 잘했어도 아들이 뭐 경영 잘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문 경영인을 안 쓰고 꼭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안 치는 이런 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벌 1대에서 2대까지는 그럭저럭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재벌 2대는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 하나씩 맡겨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요게 3세로 넘어가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하나씩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나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군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 자기 사돈 팔촌들이, 자기 사촌 팔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 영화나 TV에서 재벌 3세들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부를 어느 정도 자기들도 축적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들을 계속 치는 거고, 아니, 작년만 해도 봐봐요. 작년만 해도 잠깐만. 정현선, 그 누구 어디야, 거기. 현대가 3세, 사고 쳤지. 그다음에 누구야, SK 3세. 이름은 내가 또 까먹었네. 최영근. 이거 밝혀도 됩니까? 이거? 재벌 3세는 이름 까도 돼요. 재벌 3세.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다 재벌 3세들 계속 돌아가면서 사고 치잖아요. 마약하고 사고 치는 게. 저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걸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그 세습 경영,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갑자기 무자본 내면서 갑자기. 근데 구본현 씨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잠깐 구속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실형도 살았고 실형에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집안에서 약간 이런 걸 좀 잘 성공시켜갖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세 컴플렉스군요. 예, 그럴 수 있죠. 조선배 이번에는 이번 방송 회분에는 뭐 영화 이번 소재 이런 거 없습니까? 또 이거 보니까 충무로의 그 감독님들 이번 방송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꾼, 그다음에 돈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꾼 2, 그다음에 돈 2, 요거 바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대사들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지금 이번 방송에 줄줄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방송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교수님 인터뷰 말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이런 기업 범죄 혹은 이런 범죄들, 금융 범죄들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엔론 사례 얘기하시더라고요. 150년. 150년 때려봐라. 그러면 누가 이런 걸 하겠냐. 근데 거기서 딱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운영하고 이런 금융 범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준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형량이 낮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무자본 M&A도 뭐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지금 기업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무자본 M&A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명성이나 인맥 이런 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무자본 M&A.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취재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사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회사를 사고 싶은 회사를 찍어 놓은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대주주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쇼부를 보는 거죠.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이 주식 일단 내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 계약서를 갖고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보대출을 받고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빌린 돈 갚고 이렇게 약간 돌려막기식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계속 빠지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래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법과 탈법이 개입이 될 여지가 많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봐야겠군요. 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진중 기자는 주식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시나요? 저도 주식을 잘 못해서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는데 이 시장 아주 무서운 시장이구나. 함부로 제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단돈 뭐 얼마 가지고는 절대 뛰어드는 시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전문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하더라도 절대 자기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빌린 돈으로 하면 아무래도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무자본 M&A도 비슷한 건데. 그렇죠. 투자도 저희 방송에 나왔지만 빌려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매독식 그 날리신 분들 중에 빌려서 투자해서 다 날리시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근데 또 이걸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정확히 공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는 재무제표, 뭐 공시,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데 보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고의로 숨기고 허위로 공시하고 그러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애널리스트들이란 사람들은 막 장밋빛 전망 막 찍어내고 사실 자기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플랫폼 해설의 변신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어이없었던 게 저는 그래도 기업을 제대로 가보고 나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쪽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우리도 썼다. 일종의 보도자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보고 다 투자하는데 니네 이렇게 써도 되냐? 그거는 뭐 투자자 판단이죠.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보면 그 애널리스트 그런 그 장밋빛 환상의 그 리포트를 쓴 그 애널리스트가 그 말하는 태도가 딱 보면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증권가 특히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보면 뭘 투자하거나 뭘 상담할 때 항상 단서가 붙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진짜 이게 보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게 있고 그 공시도 믿을 수가 없고 게다가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 개미 투자자들은 작전에 걸리고 그다음에 아주 쪽박을 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높습니다. 근데 3년 사이에 60개가 지금 상장 폐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파티 게임즈 같은 사태가 60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년 사이에. 이게 다 그렇다라고 확정져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그런 작전 세력들, 소위 말하는 꾼들이 붙어서 이제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올해만 12번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12번. 올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은 그런 작전 세력들이 손을 대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망가지고 개미들은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은 개미들대로 돈을 날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일인 거네요. 자, 마무리 말씀으로 그 광고 한마디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송기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팩트체킹 공모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를 검증하는 게 반드시 기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들도 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홍보 포스터가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모델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지금?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부 학생부로 나눠서 하는데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그러고요.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네요. 저희도 더 팩트체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연습하는 박진주 기자 창피할 거예요, 이거 좀. 네. 맞죠? 뭐 어떻게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